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장마의 시작이 늦어지고 초반 강수량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친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는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원을 찾는 발걸음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킬러 문항 배제에 맞춘 새 전략을 알려주는 입시 설명회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자백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친모는 끝내 구속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원에서는 출생 신고가 안 되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아동 1명이 추가로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모두 생후 이틀째 살해한 뒤 시신을 4, 5년 동안 냉장고에 숨겨온 30대 여성 고모 씨.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예정된 날 고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유치장에 있는 고 씨를 찾아와 법원에 나가지 말라고 설득한 겁니다. 고 씨가 낸 심사 포기서에는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얼굴이 노출될 경우 남은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면 심리로만 진행됐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씨는 이미 새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기를 엄두가 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낙태한 걸로 둘러댔다는 입장이고 남편 역시 고 씨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살면서 아내의 출산과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만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하고 남편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방조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에서는 출산한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2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출산한 30대 여성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아기는 이후 서울 관악구청으로 인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2019년 아이를 낳은 외국인 여성으로 주소지로 등록된 곳에는 현재 다른 사람이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여성과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화성 영아유기 사건의 친모가 아기를 유기할 때 친부도 함께 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로부터 모르는 성인 3명에게 넘겨줄 때 20대 친부도 같이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친부를 불러서 조사한 뒤 디지털 포렌식 중인 친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친부의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학교에 결석한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 20건을 발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6,871명 중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아동 4명에 대한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도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직접 출생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대표적인데 다음 주부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서야 존재가 드러난 미등록 유령 아동들의 충격적인 실태에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민주당이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입니다.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고 있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21대 국회 들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업무 부담은 물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되는 산모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병원 밖에서 낳게 될 거라는 의료계 등의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산모에 한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 또한 아이 입장에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게 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 주 잇따라 열리는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각 당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전담 TF를 꾸려 베이비박스 등 민간 아동보호 시스템까지 점검하기로 했고 국가가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이나 베이비박스, 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치료 등 민주당 역시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체계 전반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연고, 혼외자, 친모 연락 두절 모두 어른들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 아이들의 출생신고와 복지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여야 모두 부모가 보호하지 않은 아이들을 정치권이 지켜주겠다며 법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인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원을 찾는 발걸음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명 학원가에 가봤더니 킬러 문항 배제에 맞춘 새 전략을 알려주는 입시 설명회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입시 학원이 마련한 설명회가 끝나자 학부모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겠다는 정부 지침에 어떻게 대비할지 알아보려 온 겁니다. 잘하는 아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뭔가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생각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지. 정부는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 열기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오히려 학원가는 새로운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수능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 전형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라며 수시에서 승부를 걸어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수능이 쉬워지면은 아이들이 체감하기에 이제 되게 많이 희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 정시로 많이 몰릴 거라는 얘기가 있으셨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 수시로 많이 해보는 게 좋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입시에서 학부모들은 솔깃해집니다. 학점은 최저가 있기 때문에 쉬워지면은 그 최저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그런 중간 이제 뭐 한 2, 3등급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열린 논술 전형 입시 설명회에도 100명 넘는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수능 변별력이 약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심이 여러 전형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문제가 쉬워지면 표점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학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논술을 지금 알아보러 온 거예요. 왜냐면 논술 그러니까 등급을 조금 못 받더라도 논술로 맞춰서 세자를 맞춰서 가야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년 같으면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곤 했지만 올해는 수능 출제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어서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시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격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다. 공부 방법, 그다음에 수시 정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어떤 그 복잡한 셈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교육부가 다음 주 올해 수능과 관련해 최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덜기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걸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의 절반가량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정시 입학생의 48.7%는 서울 소재 고교 출신이었고 특히 전체의 13%는 강남구 출신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 소재 고교 출신이 28.2%, 부산 3.4%, 대구 2.9% 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행정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에서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사례도 발생해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시험 문항과 답지 순서를 바꿔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교육행정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해 다른 학교의 정답이 인쇄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문항 정급표라는 건 1번 문항의 답이 뭐고 배점이 얼마고 하는 성적 처리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에서 우리 학교 게 출력이 안 되고 출력을 넣었더니 다른 학교 거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오류 신고가 교육부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문항 정보표 출력 기능을 중지하고 오작동한 기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세대 나이스는 개통 첫날에도 로그인이 안 되고 로딩 중이라는 화면만 뜨는 등 오류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구형 나이스에서 학생 성적 기록도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교원단체는 새 나이스 시스템이 학기 도중에 도입돼 더욱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시 때문에 지금 제일 바쁠 때인데 왜 하필 이때 하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 이때가 학부모 서비스가 제일 적은 날로 통계를 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교사 1,9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새 나이스가 6월에 개통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97%에 달했습니다. 이전 3세대 나이스에 비해 나아진 점이 별로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도 89%나 됐습니다. 4세대 나이스 개발에는 2,8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됐지만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법 행위 대부분이 소명돼 위원장이 복귀하면 방통위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법원은 우선 대통령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대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됐는데도 이를 조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뿌리게 하는 등 방송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수 없다는 한 전 위원장 측 주장도 방통위원장 역시 방통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전 위원장이 직에 복귀할 경우 방통위 심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땐 대상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주로 판단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즉각 법원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면직 처분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증거 조사가 이뤄지는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남은 임기가 한 달 정도에 불과해 한 전 위원장이 항고를 거쳐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과 북핵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오는 2030년까지 40억 달러 유상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아세안 국가를 양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금색 하노이 주석궁의 대정원엔 태극기가 나부꼈고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와 의장대 사열 등 정성스러운 환영식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보반트엉 국가주석은 95분 동안 회담했습니다. 두 나라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지난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됐는데 서로를 소중한 친구, 우선순위라고 언급하며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양국 간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정상은 협정과 양해각서를 17개 체결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목표로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서로의 나라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40억 달러의 유상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또 베트남을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협력국으로 꼽으면서 북한 도발에도 힘을 합쳐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영내의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권력 서열 1위인 응유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을 비롯해 총리와 국회의장까지 베트남 지도부와 개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경제인 600여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베트남과 새로운 30년 무역의 역동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베트남 수교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양국 관계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짰다고 총평했습니다. 하노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오늘 양국 디지털 미래 세대와 대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삼성전자 R&D 센터를 방문해 베트남 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기술 협력 사례에 대해 보고받고 상생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전에는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부부의 초청으로 현지 식당에서 조찬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귀국길에 올라 프랑스 파리부터 이어진 4박 6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의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만큼은 확실하게 밝힌 셈인데 대체 어떤 의도가 담긴 걸까요? 안윤학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은 결국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 그리고 이에 따른 비판적 중도층 이탈이 두고두고 악재가 될 거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방탄 프레임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것, 국가가 원하는 것, 민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를 좀 만들어가고 결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자.
지난 1년간 쌓인 방탄 이미지를 벗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김은경 혁신기구를 통한 당 쇄신 등 투트랙 전략으로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이 이런 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대장동 의혹 재판 등을 거치며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가 이번 결단으로 검찰과 여권을 상대로 반격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영장 기각과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오히려 2차 체포 동의안이 날아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함께 더는 방탄 프레임을 꺼내기 힘든 여권이 이젠 야당의 임시국회 요구를 마다할 명분도 없어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에다 최근 출범한 혁신기구 내 친명 성향 인사 논란 등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혁신하시기에는 친명 딱지를 말끔히 지우기는 좀 역부족 아닌가. 이 대표와 직접 다이렉트로 뭐 인연이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 간접적으로는 좀 있는 거 아닌가.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던진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가 사법 리스크 딱지를 떼어낼 수 있을지, 나아가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단일 대오 기조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화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문위는 어제 국회에서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활동 기한이 오는 29일까지인 자문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4차 회의를 거쳐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로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최 의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의원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이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1심과 같이 최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 씨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SNS에 올렸지만 수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거대 양당 지도부는 일제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표심 공략에, 또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에 집중했는데요. 내년 총선 승리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청바지 차림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프레젠테이션 연단에 섰습니다. 젊음의 상징 서울 홍대 앞 소극장에서 대학생 지원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이런 형태의 이름을 붙여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국가 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액수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복을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이 1,882억 원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토익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1,000원의 아침밥 등에 이어 이번엔 학자금 지원에 방점을 찍은 건데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또 청년 세대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실 이분들이 주역들이기 때문에 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청년층 공략 행보에 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강릉에 머물며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 어민과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 민심과 군심 잡기에도 주력했습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강원도가 첨단산업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장병들에겐 복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병사들도 정기 휴가를 갈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서 더 많은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비해 보겠습니다. 젊은 군인들의 관심사를 챙겨 국민의힘의 청년 챙기기에 맞불을 놨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그건 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시장을 방문해 오염수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야당을 겨냥해 여당 지도부도 잇따라 수산시장을 찾아 괴담 선동을 멈추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확장과 더불어 휘발성 강한 이슈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여야의 현장 행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과 또 이에 반대하는 중국 등과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훨씬 많다는 점을 부각하고 외신 보도에도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일본에 중국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说福岛核污染水安全无害，那么日方为什么不直接向日本国内排放核污染水，或将其用作农业工业用水？ 특히 태평양은 일본이 핵 오염수를 내보내는 하수도가 아니라며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위험이 있는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러시아와도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함께 압박하는 모양새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 원전이 지난 2020년 방출한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제1원전이 내보낼 삼중수소의 최대 6.5배에 이른다고 반격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의 시운전이 막빠진 가운데 도쿄전력도 방류할 오염수의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こちらについても基準として1リットル当たり100万ベクレル未満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結果ですね、1リットル当たり14万ベクレルということで、こちらも基準を満足していると。 홍콩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자 일본은 압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IAEA와 유착해 유리한 결론을 유도했다는 우리나라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 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以上の通りご指摘の報道は事実無根であり、日本政府としてこのような無責任な偽情報に対し、失礼しました偽情報ルフに対し強く反対いたします. 하지만 자국 어민들의 전국적인 반발과 함께 안전 대책을 놓고 도쿄전력이 원전 사업자로서 적격성까지 의심받는 상황.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장마 시작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 오늘 밤 제주도부터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기상청은 먼 남해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해 토요일인 오늘 밤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끝났던 독감 유행이 올해는 초여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후유증에 본격적인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은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유행하곤 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주춤하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감염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유행 시기가 예년과 달랐습니다. 2022년 10월까지도 1000명당 10명 미만이었던 의심 환자 수는 11월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2년 말에 60.7명에 달했습니다. 이어 올해 4월과 5월까지 계속 유행하다 평소라면 유행이 끝나는 6월에야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서 물질들에 대한 노출이 조금 줄었다가
이제 마스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서 외부의 물질들에 조금 더 노출이 높아졌기 때문에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휴식과 수분 공급, 영양 보충만으로는 낫기 어렵습니다. 고열과 기침, 몸살이 시작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은 완치하더라도 호흡기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미자나 도라지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호유 증상도 그냥 기침만 오래가는 경우, 한 번씩 숨이 차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맹문동과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분에 있는 열을 내리고 폐가 호흡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윤활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독감을 예방하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인삼류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생로사이드 성분들과 홍삼 다당체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면역 증진과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로는 기침, 천식 등의 약재로도 사용되는 배가 좋고 커피보다는 생강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코가 막히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에서 시작된 대구시청과 경찰의 갈등이 점차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퀴어 축제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대구시청 뉴미디어 팀을 수색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문제가 된 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자체장은 분기별로 한 번만 홍보물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경찰이 나선 겁니다. 대구 참여연대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관련 금일 09시경부터 대구시청 뉴미디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는 보복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엿새 전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시청 공무원과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는데 경찰이 별건 수사로 반격을 가하며 압박한다는 겁니다. 홍 시장 역시 SNS에서 막 나간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다시 한번 대구경찰청장을 겨냥했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비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죠. 또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홍 시장이 퀴어 축제를 빌미로 대구경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수사 초점을 흐린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은 퀴어 축제가 열리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는 사안으로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경찰은 적법한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보복 수사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수사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면서 초유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대구시와 대구경찰 두 공권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육군 사관학교 생도, 즉 학생 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한 비운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육사 2기 생도들인데요. 꽃다운 나이에 전투에서 절반가량이 전사했지만 희생에 걸맞은 조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2기 생도를 만나고 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 전역을 넘어 남침했습니다. 개전 당일 입교한 지 25일밖에 되지 않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277명은 대대로 편성돼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비운의 생도로 불리는 육사 2기입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는 18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제식훈련과 총검술, 사격훈련만 받은 채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5일 날 새벽이 됐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먼 곳에서 쿵쿵 소리가 나. 그래 우리는 처음에 그게 번개가 치는 줄 알았거든. 전차 등 북한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할 수 있는 건 지연전뿐. 지금으로 따지면 경기도 포천에서부터 판교 부근까지 10여일간 치열한 전투를 펼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냥 인민군들하고 그냥 막 싸우는데 한 2시간 싸웠나? 어마어마하게 그냥
밀고 들어오는 놈들 쏴서 그냥 물리치면 또 들어오고 그냥 물리치고. 거기서 희생자가, 사관생도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났지. 이 기간 85명이 전사했고 전투가 끝난 뒤엔 곧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3년여 전쟁 중에는 47명이 추가로 산화해 생도이기 절반가량인 1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사 출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를 받다가 40여 년이 지난 1996년에서야 명예졸업장을 받습니다. 아주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비록 나라에서 생도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서도 우리 생도 이익들은 전부가 다 우리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25일밖에 안 되지만 애무왕 들고 나갔다. 6월만 되면 떠오르는 전우에 대한 기억과 복받치는 서름. 노병은 전투에 나가며 부르던 군가를 부르며 그날을 기억합니다. 백두산 높은 기상 우리의 포부 동해의 푸른 파도 우리의 맥박. YTN 임성재입니다. 해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6.25 전쟁 무공훈장 서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공훈장을 받은 해군 참전용사는 89세 강치원 예비역 하사와 고 정운경 예비역 중령, 고 유래혁 예비역 소령 등 7명입니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전공을 세워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당시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FATF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 3개국을 고위험국으로 지정했는데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으로 분류됐습니다. FATF는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않아 우려되며 이러한 결함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시위 현장이나 방산시설을 잘못 촬영하거나 중국의 부정적인 기사를 검색했다간 간첩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법으로 규정한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건데요. 특히 중국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백지 시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중국에서 이런 시위 장면이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간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自2023年7月1日起施行. 기존의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하거나 정탐할 때만 적용됐지만 개정법은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전과 이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중국의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도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업체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 조사를 하거나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고 추방되면 10년 이내에 입국이 금지됩니다. 특히 손준호 선수의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에서는 긴급 체포되면 최장 37일까지 구류할 수 있고 영장만으로도 7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은 물론이려니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인이라든가 또는 외국 언론인, 심지어 학자, 사회활동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거죠. 외교부는 중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 반간첩죄 관련 안전 문자 메시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박진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통화에서 정세를 점점 더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중국 관료들과 논의한 것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박 장관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연극계 원로 신구 배우가 라스트 세션으로 또 한 번 무대에 오릅니다. 널리 알려진 미국 원작을 한국적으로 바꾼 연극 우리 읍내와 또 3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모차르트까지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유명 소설가인 C.S. 루이스와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의 논쟁을 상상해서 만든 2인극입니다. 과연 신은 있는 것일까? 인간의 욕망과 고통 등에 대해 철학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88살 나이의 신구 배우는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에 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즉석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외쳤지. 유대인! 인도로 다니지 마!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인도로 내려와서 진흙탕 속에서 모자를 집어들었어. 퓰리처상에 빛나는 손턴 와일더의 희곡 우리 읍내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로 옮겨왔습니다. 8, 90년대를 배경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과 애환을 통해 삶과 죽음을 묵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주인공 등 청각 장애인 배우 2명이 등장하고 수어 통역과 음성 해설 등이 따라오는 무장의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그냥 일상의 우리 삶에서 농인도 그렇고 청인도 그렇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창조, 나는 탄초,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지난 2010년 초연 이래 각종 뮤지컬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을 석권한 모차르트의 7번째 무대입니다. 지난 2020년 10주년 공연 이후 3년 만인데 이해준, 엑소의 수호, 엠플라잉의 유해승, 김희재 등 주연 4명이 모두 처음으로 모차르트를 연기합니다. 미리 갖고 있던 어떤 생각 혹은 다른 연출가분들의 방향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백지에서 모두가 같이 시작하면서 저도 이 네 분한테 정말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천재 음악가의 고뇌와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대형 뮤지컬 특유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프로야구 홈런 선두 최정이 연타 석포를 쏘아 올리며 은퇴한 국민타자 이승엽의 최다 기록에 20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최정은 인천 홈경기에서 1회 2회 연거푸 아치를 그려 시즌 18호 통산 447호를 기록했고 SSG는 삼성에 6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박세웅이 8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며 LG를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났고 한화도 NC를 눌렀습니다. KT는 기아를, 두산은 키움을 각각 따돌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돈. 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너무 험하게 씁니다. 돈을 구겨넣거나 낙서를 하는 등 지폐를 아무렇게나 다루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최근 특정 종교와 관련된 문구가 찍힌 1,000원권 지폐를 연이어 발견하고는 처음에 한 장을 나왔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약 일주일 뒤에 다시 또 한 장이 나와가지고 한 남자가 길거리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뿌려진 돈은 바람에 날리며
길거리로 떨어지거나 한계통에 붙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불상 밑에 동전을 붙여보기도 하고 작은 연못에 동전을 던지며 처지에 따라 피는 소원도 다양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만든 이른바 동전 팔찌입니다. 10원짜리를 녹이면 장신구 원료인 부리와 아연 14원어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염이 없네, 수염이. 수염은 안 없고. 박 씨는 고무지우개를 이용해 10,000원짜리의 숨겨진 그림을 만들고 선반과 전기 드릴을 이용해 500원짜리 동전 뒷면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무게 차이를 없앴습니다. 변조된 500원짜리 동전은 일본으로 건너가 500엔짜리로 사용됐습니다. 500엔을 가공해서 들어가면 500엔을 쉽게 뺄 수 있다 해서 했습니다. 화폐에는 그 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돈을 깨끗이 사용하려는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말 어떤 이동 계획을 세우셨나요? 오늘과 내일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속도로는 다소 혼잡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바닷가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경부선 이용해 부산으로 가신다면 요금소 기준 최대 6시간 정도 필요하겠고요. 평소보다 1시간 30분가량 여유 시간이 더 필요한 셈이니까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6시를 기해 고속도로 위로는 조금씩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정체가 경기권 위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50번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용인 주변이 붐비고 있습니다. 서용인 분기점부터 용인을 거쳐 양지터널까지 가장 버거운데 아직까지 강원권 상황 괜찮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남양주시 주변이 혼잡합니다. 이 시각 양양 쪽으로는 덕수산배부터 화도까지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겠네요. 강원권에서는 아직까지 수월합니다. 하지만 점차 내촌 부근에 차가 많아지겠고 52번 광주원주선은 원주 방향으로 초입 구간 정체가 시작돼 초월부터 초월터널까지 답답합니다. 1번 경부선은 도심 구간 양방향 밀립니다. 특히 부산 쪽으로는 반포부터 서초까지 정체고요. 경기권에서는 기흥 주변에 서서히 차가 늘겠습니다. 이 밖에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으론 팔곡분기점 진입이 어렵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일부에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31도, 대전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옵니다. 오후 늦게부터 저녁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올해 첫 장맛비 소식도 있죠. 제주도는 오늘 밤, 내일은 충청과 남부, 그리고 월요일인 모레 전국적으로 확대하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9도, 부산이 20.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후 목요일에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